안녕하십니까. 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님과 함께 인구 절벽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여성들의 시각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나왔던 저출산 대책들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검토하자라는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정책들의 바탕에 여성이 아이를 낳고 인구를 늘리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죠. 네, 사실 과거에도 우리 사회의 저출산 대책이 비슷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죠. 지난 2016년 말 당시 행정자치부는 가임기 여성의 지역별 숫자가 표시된 전국 출산 지도를 인터넷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여성이 애 낳는 도구냐, 저출산이 여성들만의 탓이냐, 그때 항의가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결국 행자부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말았죠. 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경향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요. 핵심 목표가 합계 출산율 1.5명, 이것부터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정책들이 이런 각종 수치로 둔 목표에 집중한 나머지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구토크 올인에서는 한국 사회 여성들의 입장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은실 교수님, 그리고 한양사이버대 시니어 비즈니스학과 최숙규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먼저 두 분께 단도직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양 어깨에 짊어지는 무거운 짐 혹은 십자가, 그래서 한번 올리면 내려놓을 수가 없는 무거운 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문제하고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문제는 별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정말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무겁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격적인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김은실 교수님으로부터 여성학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저출산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말씀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학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이거 여성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이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여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사회가, 그리고 애를 낳으라고 격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는가? 여성들이 그렇게 출산을 하는 거에 대한 자율성, 통제권, 결정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이 출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은 출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출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언제 애를 낳을 것인가, 누구랑 애를 낳을 것인가, 언제 성생활을 할 것인가, 언제 결혼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는 여성이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강한 문화적 규범 속에서 그 이야기가 진행돼 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출산이 그렇게 자유롭게 여성의 의지대로 되어 왔는가? 가장 대표적인 아마 출산 정책이 가족계획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행정적인 그리고 법적인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수단을 가지고 굉장히 강한 국가 권력을 여성의 몸에 행사를 해가지고 높은 출산율을 굉장히 떨어뜨린 그런 역사적인 어떤 우리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족계획 사업이라고 이제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아마 세계에 유례 없는 성공적인 정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계획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깊이 여성의 출산 능력 그리고 재생산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여성에게 그러한 그 국가 권력 혹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먼저 가족계획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1962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 정부가 인구 억제 정책으로 경제 개발의 한 사업으로 실시한 정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국가의 경제 개발의 한 프로그램으로 인구 억제가 없이는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인구가 많으면 사실 적절한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아이디어에서 가족계획 사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당시 1960년대 초에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실시가 됐고 그리고 가족계획 사업이 동시에 실시가 됩니다. 가족계획 사업이 실시될 때 한국 사회의 출산율은 6.1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높은 출산율이죠. 지금 우리 출산율이 1.05라면 이거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6.5라고 하는 출산율은 국가 경제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국제개발기구 그리고 경제학자들의 조언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강한 국가의 추진력 그리고 행정력 그리고 이 보건 사업이 함께 이제 통합이 돼 가지고 국가 사업으로 이제 실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산력이 아주 높았던 이 6.1이라고 하는 출산력을 가지고 있었던 1960년대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캠페인을 했냐면 적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모면한다. 3살 터울로 셋만 낳고 35세에 단산하자. 그리고 적게 낳아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 어떤 면에서는 소가족, 이제 소자녀, 그리고 경제 발전, 부자, 그리고 행복, 그리고 근대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가족계획 사업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70년대가 되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셋에서 이제 둘로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둘을 낳은 후에 단산하는 영구 불임 수술을 하자. 그리고 여성들에게 복강경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권고가 되었고 남성들에게도 이제 그 정관 수술이 이제 장려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많아도 다 제목을 복을 타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적게나 정성껏 키워야죠.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릅시다. 이런 이제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는 70년대 슬로건은 80년대 오면은 둘도 너무 많다. 하나 낳아 잘 기르자고 하는 아이디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 낳은 아이 사랑, 그리고 가족 계획의 지름길은 정관수술, 안관수술이라고 하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어떤 사적 생활에 국가가 정말 깊이 관여하는 이제 이런 정책들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영구불임이 굉장히 강한 직접적인 국가 캠페인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한영입니다. 인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심각하지요. 가족계획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전 하나입니다. 이 하나인데 더 바라지 않고 잘 키울 생각입니다. 결혼요? 하나만 생각할래요? 예, 하나로 약속했습니다. 하기에 우리 때 너무 많이 낳았어. 우리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는 인구 폭발. 인구 문제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미래를 위한 알찬 계획, 우리 모두 가족계획을 실천합시다. 1960년대 6.1이었던 출산율이 1985년에 1.67로 떨어집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세계에 전례가 없는 성공적인 이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1988년에
국가가 제공하는 가족계획 서비스가 이제 중단이 되고 가족계획이라고 하는 사업이 완전히 우리 한국 정부에서 사라진 것은 1996년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1980년대 이미 한국에서 가장 표준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가족 유형은 두 자녀 혹은 한 자녀를 갖고 있는 이제 가족이 이제 일반적인 유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가족계획 사업은 이제 1996년에 완전히 중단됐고 2000년부터 이제 한국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초저출산국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초저출산국은 인구가 이제 1.3 이하인 이제 그런 국가들을 이제 초저출산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초저출산국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61년부터 이제 35년간 지속된 가족 계획의 이제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임 여성 20에서부터 34세의 가임 여성 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래서 가임 여성들이 감소를 했으니 출산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혼율의 증가, 그 다음에 만혼의 증가, 그리고 결혼의 지연, 그 다음에 결혼을 했더라도 출산의 지연. 이제 이런 그 현상들이 2000년 이후에 이제 등장이 됩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었으면 해요.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겠죠.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있었으면 해요. 걱정 많은 세상살이. 하지만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있기에 큰 힘이 됩니다. 딸, 아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희망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가족계획 사업이 가지고 온 결과로 가임기 여성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인구학적인 어떤 배경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구조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1997년 이후에 한국에 IMF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이 어려워지고 중산층의 몰락이 오고 모두 다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사회적 상황이 되면서 여성들도 다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제 저출산의 문제가 강한 국가 담론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국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족계획 사업이 성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국가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저출산이 이제 해결될 거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어떻게 사회가 변하고 있고 여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라는 이제 그런 사회적 상황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한국 정부의 무관심, 무지, 아니면 관심 없음, 아니면 여성을 굉장히 수동적인 국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의 역할을 떠맡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새로운 여성들의 등장을 사실은 2000년 후에 목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 이제 젊은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게 2017년 통계청의 이제 사회통계에서 나온 건데요.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미혼 남성이 43%, 미혼 여성은 31%, 결혼을 해도 안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성이 50%, 그리고 여성은 60%,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성이 3%, 여성이 6%, 여성이 거의 2배 가깝습니다. 그리고 기혼 여성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기혼 여성들의 결혼 생활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남성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70% 이상이 만족한다. 그리고 여성의 60%, 58%가 만족한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미혼 여성이 결혼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그리고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만족하지 않는 것.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결혼이라든가 가족과 관련된 어떤 자신들의 그 행복감의 어떤 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여성 연구를 하는 여성학자들, 그리고 외부에서 한국 사회를 보는 이제 인구학자들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필연적으로 낳은 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웨덴의 이제 그 인구학자인 그 한스 로슬링 그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은 가부장제 문화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 사회가 제도적으로 성평등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저출산이 문제가 해결된다.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 그리고 결혼한 가족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가 같이 논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모든 여성들에게 남녀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취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없이는 저출산 해결이 안 된다. 저출산은 마치 아기 낳는 그 실천에만 이제 출산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성평등이 보장되면 한국의 출산율은 다시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한스 로슬링 교수가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한국 사회의 저출산 담요는 이제 어떻게 하면 국가의 어떤 노동력의 문제, 국가의 학생 수의 문제, 국가의 군인의 문제를, 군인 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필요하다, 출산이, 사회가 필요하다, 출산이, 이런 방식으로 가지 말고, 사실 이 출산이라는 문제가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한테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 것이냐, 이 사회가 아이들로 있음으로써 어떤 행복감을 갖는가, 가족은 아이들로부터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가는 이런 방식으로 질문들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학교 교사 수가 되게 많다. 학교가 되게 많이 지어졌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다. 아이들을 낳아야 된다. 이런 방식의 아이라든가 여성을 수단화하는, 도구화하는 이런 방식의 사회적 담론은 이제 전환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엄마가 필요한 것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마을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마을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커뮤니티에서 구축할 수가 있고, 그 마을이라고 하는 그 단위에서 아이의 돌봄을 이제 논의하고 돌봄을 공유하는, 그래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 다양한 엄마들, 그리고 그 다양한 엄마들한테 양육과 보육을 받으면서 트라우마를 갖지 않은 아이들, 이런 사회가 될 때 사실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이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상상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회들을 실험하는 것들, 이런 걸로부터 사실 저출산 프로젝트가 저출산 해결 프로젝트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